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영하 50도의 그날 밤 저희는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총 11명이었고 출발하면서 손목에 끈을 묶었어요. 죽더라도 모두 같이 죽자고. 새벽 2시에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3발 울렸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저도 총에 맞습니다. 절대 돌아보면 안 됐어요.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위에서 누군가 제 손목에 끈을 풀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군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하셨지만 군화 버클이 딸깍거리는 소리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일부러 자는 척을 했습니다. 눈을 뜨면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계신 걸 봐야 했거든요. 아버지 등을 바라보는 그 표정을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지만 그 표정에는 매번 같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라는 말. 아버지는 인민군 중자였습니다. 평양 중심부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군 관사에 살았어요. 5층짜리 건물의 4층. 엘리베이터는 한 번도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고 계단을 오르면 복도에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집 문은 항상 닫혀 있었어요.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군 관사의 규칙이었어요. 가까워지지 않는 것, 알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 하지만 우리 집안은 달랐어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 밥을 지었습니다. 배급살이 3kg씩 나왔고 어머니는 그걸 정확하게 나눠서 한 끼에 한 공기씩 한 달을 버텼어요. 남는 날은 없었고 모자라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능력이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어요. 출근 전에 다녀오마 한마디, 퇴근하면 왔다 한마디, 하루에 2마디. 그게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요. 제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져오면 아버지가 그걸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칭찬이었어요. 저는 그 고개 한 번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학교는 제1중학교였어요. 간부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대동강이 보였고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행진 연습을 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수학을 특히 좋아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숫자는 답이 하나였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 시절 저에게 미래란 아버지처럼 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아버지가 중자이시니까 저는 대저까지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16살의 저는 그게 당연한 꿈인 줄 알았습니다. 군 관사에서 태어나고 군 관사에서 자라고 군에 가서 더 높은 군 관사에 사는 것.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밥을 먹는데 평소와 달리 3마디를 하셨어요. 서진아. 저는 놀라서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른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군에서 배울 게 많다. 그게 3번째 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을 아버지의 축복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는 것도요.
아버지가 그 말을 왜 그날 꺼내셨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 저는 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한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있었어요. 락스도 아니고 땀도 아닌 콘크리트와 철이 섞인 냄새.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군대의 냄새라는 걸요. 첫 번째로 한 건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허리까지 길렀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 빗겨주셨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가위 3번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은 소리 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안에서 무언가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군복을 받았습니다. 45호. 저한테는 컸어요. 소매가 손등을 덮었고 바지는 발목 아래로 늘어졌습니다. 줄이라도 매야 했는데 줄을 줄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너 크기에 맞는 게 없다. 이거 입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소매 접으면 돼요. 돌아보니 저보다 조금 작은 여자였습니다. 눈이 크고 볼이 좀 들어간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소매를 2번 접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말투가 평양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경도 억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최윤아예요. 그게 윤아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어요. 기상 나팔이 울리면 30초 안에 침대를 정리하고 1분 안에 복도에 도열해야 했습니다. 30초가 넘으면 전체 기합, 1분이 넘으면 해당 소대 전원 구보 추가. 시간은 초 단위로 흘렀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1분이 이렇게 짧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보는 매일 아침 5km, 장비를 메고 달렸어요. 총 무게가 3.8kg이었는데 달리다 보면 그게 38kg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주에 3명이 쓰러졌어요.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두고 나머지가 계속 달립니다. 돌아와서 보면 쓰러진 사람이 혼자 일어나 있었어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기에 규칙이었어요. 자아비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 소대 전원이 원을 만들어 앉아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요. 잘못이 없어도 만들어내야 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동무를 돕지 못했습니다. 저는 훈련 중에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아는 저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함경북도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머니 혼자 동생 2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군에 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군에 가면 배급을 받으니까. 내가 빠지면 집에 한 사람분이 남잖아요. 저는 대저가 되겠다고 군에 왔는데 윤아는 가족 한 끼를 위해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는 간부의 딸이니까 여기서 좀 더 편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교관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서진, 내 아버지가 중자지? 그래서 특별 대우 받으러 왔나? 그런 말을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훈련생들이 저를 봅니다. 그 눈빛이 무거웠어요. 간부의 딸이라는 게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 된다는 걸 첫 달 안에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배식 시간에 윤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빵을 반으로 찢어 제 앞에 밀어놓았어요. 왜? 아까 교관한테 혼나서 밥 못 먹었잖아요. 저는 그 빵 반쪽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안에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자란 저한테 함경도 출신 여자가 빵을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의 계급이 아니라 빵 반쪽이 사람을 연결하는 곳. 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첫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군에서 배울 게 많다고 하셨는데 배운 건 하나였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의 이름도 계급도 평양이라는 출신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밤이었어요. 밤마다 막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누구의 침대 앞에서 멈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은 건 훈련소를 마치고 열흘 뒤였습니다. 저와 유나는 같은 중대에 배치됐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서 유일하게 빵을 나눠준 사람이 옆 침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 쉬는 게 좀 나았거든요. 부대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4동. 그 사이로 훈련장이 있었고 훈련장 끝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소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숲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밖이 보이는데 나갈 수 없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니까 더 갑갑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새벽 4시 30분 기상, 5시부터 구보 5km, 6시 아침 배식, 옥수수죽이 나왔습니다. 양이 적었어요. 국자 하나가 한 끼였는데 바닥이 보이는 농도였습니다. 숟가락을 넣으면 숟가락이 다 보였어요.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설동원, 도로를 닦거나 벽돌을 날랐습니다. 여군이라고 일이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벽돌 한 장이 2.3kg, 하루에 200장을 날랐습니다. 등이 휘는 느낌이 매일 왔어요. 처음엔 아팠고 나중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몸이 고통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빠르더군요. 저녁 배식 후 자아 비판, 그리고 9시 소등. 소등 후에는 움직이면 안 됐어요. 화장실도 허가를 받아야 갔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당직 간부를 깨워야 했고 간부를 깨우면 기합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참았습니다. 참지 못하면 침대에서 해결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누군가의 침대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20살이 안 된 여자들이 소변을 참다 못해 침대에서 해결하는 곳. 그게 제가 배치받은 부대였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소등 후 막사가 완전히 어두워지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 아버지의 군화 소리와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소리였습니다. 그 발소리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똑똑똑. 그리고 누군가의 침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와. 한마디. 그러면 그 침대에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없이 따라 나갔어요.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훈련 소집인가, 긴급 점호인가.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언니 왜 저래? 유나가 제 입을 막았어요.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묻지 마요. 알면 안 돼요. 유나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유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아니, 이미 겪었다는 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걸었어요. 똑똑똑. 그리고 제 침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한서진 나와.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복도로 나가니 간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따라와.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말할게요. 제가 막사로 돌아왔을 때 유나가 침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소등 후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유나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돼서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유나는 제 등을 쓸어줬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벽돌을 200장씩 나른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거친 손이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어요. 나가야 해요.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눈물을 닦으며 올려다봤어요. 어떻게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나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총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죽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살아남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구보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 벽돌을 하루 200장 나르는 것, 밤에 불려가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한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이 안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누구의 편인지, 누가 간부에게 보고하는지, 누가 밤에 울고 누가 밤에 사라지는지. 사라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미라. 미라는 저보다 1살 위였어요. 평안남도 출신이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보도 잘하고 건설 동원도 불평 없이 했어요. 교관들도 미라를 특별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여기서 교관에게 안 찍히는 사람은 2 종류뿐이었거든요. 너무 존재감이 없거나 교관이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나 미라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미라가 사라졌어요. 소등 후 약 1시간 지나면 미라의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막사 반대쪽에 있었고 미라는 막사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방향이 달랐어요. 저는 3번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밤 미라가 나간 뒤 47분 만에 돌아왔어요. 두 번째 밤 52분, 세 번째 밤 38분. 돌아올 때마다 미라의 오른손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었어요. 작은 것, 종이 같은 것. 네 번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미라가 나간 뒤 조용히 따라갔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서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에요. 간부에게 보고되는 것보다 미라에게 들키는 게 더 무서웠어요. 미라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저와 유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미라는 막사를 나와 건설자재 창고 옆을 지나 훈련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부 건물 방향으로 갔어요. 보이부 건물은 부대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과 떨어져 있었고 창문에 항상 불이 꺼져 있었어요. 군인들은 그 건물 앞을 지날 때 보지 않는 척 했습니다. 모른 척. 그게 생존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보이부 건물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노란빛이요. 미라가 그 건물 옆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저는 자재 창고 뒤에서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미라가 보이부에 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리고 매번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쪽지,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접힌 종이. 저는 자재 창고 뒤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라가 보이부에 보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전부 새고 있는 겁니다. 유나가 속삭인 나가야 해요도, 밤에 울었던 것도, 간부에 대한 불만도 전부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에 밀고자가 있다는 공포, 내 옆에서 자는 사람 중 누군가가 매일 밤 나를 팔고 있다는 공포.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콘크리트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을 따라 시선이 갔어요. 금은 환기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환기구를 그냥 지나쳤어요. 나중에야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게 되지만 그날 밤에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나에게 말했어요. 미라가 밤에 보이부 건물에 가. 유나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0.5초.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확실해요? 3번 확인했어. 4번째는 직접 따라갔고 유나가 옥수수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왜? 알려야 하지 않아? 지금은 안 돼요. 때가 있어요. 저는 유나의 눈을 봤습니다. 유나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전에 유나가 보여준 흔들림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라만 의심했습니다. 유나는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빵을 나눠준 사람이니까, 손을 잡아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밀고자일 리가 없다고요. 미라가 사라지는 밤마다 보이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노란빛이 아직도 눈에 남아 있어요. 형광등은 따뜻한 색인데 그 불빛은 차가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훈련장 한쪽에 고인 물웅덩이에 하늘이 비치는 걸 보면서 봄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건설 동원이 좀 줄었어요. 도로 공사 구간이 끝났거든요. 대신 농업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총 대신 호미를 잡은 건 처음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흙 냄새가 났거든요. 콘크리트와 철의 냄새가 아니라 흙의 냄새, 살아있는 것의 냄새였어요. 배급도 약간 나아졌습니다. 옥수수죽에 감자가 들어갔어요. 감자 반개. 그 반개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넣었을 때 뭔가에 부딪히는 느낌. 그게 감자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웃었어요. 옆에 앉은 동료도 웃었습니다. 감자 반개에 웃는 사람들. 밖에서 보면 이상하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행복이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막사 뒤에 앉았어요. 서너 명이 모여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평양 아파트 창문으로 보던 하늘을 떠올렸어요. 같은 하늘인데 여기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는 하늘은 닿을 수 없는 것의 색깔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안전을 위해서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유나가 손을 들었어요. 천천히요. 그 손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결국 11명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이 안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다는 것. 11명. 그 숫자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모임은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밭일이 끝난 뒤 막사 뒤 자재 창고와 울타리 사이 사람 하나가 겨우 앉을 수 있는 틈에서 둘씩, 셋씩 번갈아 만났습니다. 한 번에 11명이 모이면 눈에 띄니까요. 경로를 논의했어요. 부대 울타리 산길 국경 마을 두만강. 산길이 문제였습니다. 여름에는 풀이 우거져서 숨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발자국이 남아요. 눈 위의 발자국은 추격대에게 지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로커 연결은 미라가 맡기로 했어요. 미라가 외부 연락수단이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미라가 보이부에 가고 있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유나가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막사 뒤 달빛만 있는 곳에서요. 누군가 군복 소매를 찢어 천조각 1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목에 묶기 시작했어요. 제 왼쪽은 유나였습니다. 유나가 제 손목에 천을 감았어요. 매듭을 묶으면서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어? 추워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봄이었거든요. 11개의 끈이 11개의 손목에 묶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죽더라도 같이 죽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어요. 끈이 대답이었으니까.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워 손목의 끈을 만졌습니다. 군복천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 끈이 묶여있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1명 중 하나. 그게 그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유나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를 죽이고 울었지만 어깨가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나야,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라고. 함경도 농촌에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돼서 우는 거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유나가 운 진짜 이유를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봄밤에 저는 몰랐습니다. 유나의 눈물이 향수인 줄만 알았어요. 손목의 끈을 만지면서 내일이면 조금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전쟁의 시작인 줄 몰랐어요. 탈영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 연결은 미라가 진행했어요. 미라가 어떤 경로로 외부와 연락하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어요. 미라가 보이부에 가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라가 아니면 브로커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11명 중 부대 밖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은 미라뿐이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입을 다문 거예요. 경로가 정해졌습니다. 부대 울타리 동쪽 철조망이 가장 낮은 구간. 그 너머 산길 18km. 산길 끝에 국경마을. 마을 외곽에서 두만강까지 도보 3km. 강을 건너면 중국. 중국 쪽 강가에서 브로커가 기다리기로 했어요. 연락 암호는 별이 떴다. 시기는 겨울이었습니다. 강이 얼어야 건널 수 있으니까요. 봄이 오기 전에 가야 했어요. 얼음이 녹으면 끝이니까. 수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수온이 영하에 가깝고 물살이 생각보다 셌거든요. 얼어붙은 강 위를 걸어서 건너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둘씩 만나서 경로를 외웠어요. 지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되니까 머릿속에만 넣었어요. 방향, 거리, 랜드마크, 소나무 새 그루가 있는 갈림길에서 왼쪽,
개울을 건너면 오른쪽, 불빛이 보이면 멈추고 엎드려 전부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에게 말했어요. 미라 이야기했잖아. 보이부에 가는 거.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한테 말해야 하지 않아? 경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이부에 보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라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 보이부에 가고 있잖아.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사정? 유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전과 같은 흔들림.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 저는 불안했지만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믿고 싶었거든요. 아니, 유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안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사람이 유나였으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막사를 나서려는데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벽에 붙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막사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어두웠지만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유나였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나. 새벽 3시에 소등 후 이동이 금지된 시간에 유나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서 숨을 참고 있었어요. 유나가 지나갈 때 유나의 오른손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쯤 나온 손. 그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었어요. 작은 종이, 접힌 종이, 4번 접힌 종이. 미라가 들고 다니던 것과 같은 크기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감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 유나가 들어온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막사 입구 자재 창고 방향 훈련장 넘어 보이부 건물 방향이었어요. 미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도 가고 있었어요. 보이부에. 밤마다 저는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어요. 영화의 차가움이 아니라 배신의 차가움이었습니다. 빵을 나눠준 사람, 손을 잡아준 사람, 나가야 해요라고 속삭인 사람. 그 사람이 보이부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옆을 봤습니다. 유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손목의 끈을 만졌습니다. 유나가 묶어준 끈. 까슬까슬한 감촉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에도 작은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라와 같은 크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유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구보를 할 때도, 밭일을 할 때도 유나는 여전히 제 옆에 있었어요.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고 도열했는데 중대장이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소대장만 나왔거든요. 중대장이 직접 나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보이부에서 반영명 동향 조사를 실시한다. 막사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한 명씩 호출한다. 불려가면 즉시 보고하라. 반영명 동향 조사. 그 단어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반영명. 이 단어 하나에 사람이 사라질 수 있었어요. 점호가 끝나고 밭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호미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눈이 계속 막사 쪽을 향했습니다. 언제 이름이 불릴지 몰랐으니까요. 첫 번째로 불린 사람은 삼소대의 김상등병이었어요. 점심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1소대의 이하사, 세 번째는 2소대의 박상등병. 하나씩 불려갔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그 방 안에서 말하면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온 것처럼. 넷째 날이었습니다. 한서진. 제 이름이 불렸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멈추지 않았지만 멈춘 것 같은 느낌은 진짜였습니다. 보이부 건물까지 걸어갔어요. 매일 밤 불빛을 봤던 그 건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가 좁았고 천장이 낮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신문실은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한 발짝씩 올릴 때마다 이 계단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착하면 시작되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철제 의자 하나와 철제 책상 하나, 천장에 전구가 하나 매달려 있었어요. 60와트짜리. 그 불빛이 방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림자가 없었어요. 모든 방향에서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철제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엉덩이부터 등까지 냉기가 올라왔어요. 앞에 남자가 앉았습니다. 보이부 소속이었어요. 계급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불빛이 눈을 찔러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서진. 예. 아버지가 중자지? 예. 간부딸이 군에 와서 불만이 많겠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펼쳤어요. 뭐가 적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각도를 틀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 중대에 남조선 라디오를 듣는 자가 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냐? 모릅니다. 모른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제 뒤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등 뒤에서 아버지의 군화 소리와 같은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따뜻한 현관이 아니라 차가운 신문실에서 울렸습니다. 한서진, 내가 모르는 건 괜찮아. 알고도 안 말하는 거면 문제가 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가 다시 앞으로 왔어요. 책상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내 동무들 중에 탈영을 계획하는 자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 숨이 멈췄습니다. 진짜로 3초 동안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 3초가 3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했어요.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귀에는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모른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봐. 4시간 17분. 신문 시간이 그만큼이었어요. 시계가 없었지만 나중에 다른 동료에게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4시간 17분 동안 저는 그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어요. 찬바람인데 신문실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어요. 유나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마주쳤어요.
유나의 눈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11명 중 1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라는 이름의 동료였어요. 보이부에서 불려간 뒤 막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빈 침대를 봤어요. 담요가 접혀 있었고 군화가 침대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의 군화, 사이즈 230, 작은 발이었어요. 끌려간 건지 자진해서 간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11명이 10명이 됐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손목의 끈을 만졌어요. 11개였던 끈 중 하나가 빈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가 풀어놓고 간 건지 빼앗긴 건지 10명이 됐습니다. 아직 시작도 전에요. 정수가 이틀 뒤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몸뿐이었어요. 정수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밝았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정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방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어요. 정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밭일을 할 때도 아무에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몇 명이 막사 뒤에 모였을 때요. 포기해. 한마디였어요. 나갈 수 없어.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뭘 알고 있어? 전부. 경로도, 인원도, 시기도. 누가? 보이부. 정수의 팔을 봤습니다. 소매를 걷자 멍 자국이 보였어요. 팔뚝에 7cm 길이로 보라색 멍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었어요. 누군가 팔을 잡고 비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때렸어? 정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멍 자국이 목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어요. 토하면 소리가 나니까. 여기서는 감정도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해. 제가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총에 맞아서 죽든 안에서 죽든. 결국 같아.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가. 다리가 안 움직여. 정수의 다리를 봤어요. 오른쪽 무릎이 부어 있었습니다. 걸을 때 절었어요. 이틀 사이에 생긴 부상. 보이부에서 돌아온 뒤 10명에서 9명이 됐습니다. 정수는 빠졌어요. 아니, 빠진 게 아니라 꺾인 거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에게 가서 말했어요. 직접 빙빙 돌리지 않고 유나야. 왜요? 너 보이부에 가고 있지?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공기가 굳어지는 느낌이에요.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에 사람만 보이는 순간 유나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유나의 입술이 떨렸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유나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맞아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왜?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나가 제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제발. 유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 벽돌 200장을 나른 손, 저를 감싸줬던 손, 그 손이 지금 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내가 안 가면 우리 엄마가 죽어요.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뭐? 보이부가 엄마를 잡고 있어요. 함경도 집에서 끌려갔어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료들 동향을 보고하라고. 안 하면 엄마를 수용소에 보낸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이해와 혼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유나를 미워해야 하는 건지, 안아줘야 하는 건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어? 넉 달. 넉 달 동안? 매주 보고했어요. 유나의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권 사진 크기의 사진. 나이 든 여자. 볼이 들어가 있고 눈이 유나를 닮았어요. 유나의 어머니. 보이부가 찍어서 유나에게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너희 엄마 잘 있다. 계속 잘 있으려면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런 뜻이었겠죠.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이 유나와 똑같았어요. 크고 슬프고 강한 눈. 미라도 같아요. 미란의 남동생이 잡혀 있어요. 2명, 11명 중 2명이 보이부에 잡힌 가족 때문에 밀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밀고자가 아니라 인질에게 묶인 사람들이었어요. 유나의 눈물이 제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눈물이 영하의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빵을 나눠줬던 손, 제 소매를 접어줬던 손, 밤에 등을 쓸어줬던 손, 그 손이 보이부의 쪽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같은 손으로 그래도 나갈 거야?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눈이 보였어요. 갈 거예요. 엄마를 살리려면 여기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돈을 구해서 엄마를 빼내야 해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유나를 안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를 안는 건 유나의 몸이 작았어요. 벽돌을 나르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작을 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막사 온도는 영하 12도였어요. 하지만 유나를 안고 있는 동안 차갑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고백 이후 남은 9명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소식은 금방 퍼졌어요. 9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말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같이 죽자고 끈을 묶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와 미라가 보이부에 보고하고 있었어. 공기가 바뀌었어요.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럼 다 새 거 아니야? 우리 경로도, 시기도 다 알고 있다고? 소리가 커졌어요. 제가 막았습니다. 조용히. 여기서 싸우면 진짜 끝이야. 유나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보고한 건 동향이에요. 누가 불만이 있고 누가 라디오를 들었고 경로는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가 경로를 보고했으면 우리 벌써 다 잡혀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로를 보고했으면 보이부가 이미 들이닥쳤을 거예요.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건 유나가 선을 지켰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은 논리와 달랐습니다. 유나를 빼자. 누군가 말했어요. 유나가 있으면 위험해. 빼면 유나가 우리를 팔 수도 있잖아. 안 빼도 이미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 저는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둘 다 맞았습니다. 둘 다 맞는 상황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때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말할게. 모두가 미라를 봤습니다. 보이부가 이미 알고 있어. 탈영 계획. 뭐? 내가 보고한 게 아니야. 유나도 아니야. 우리는 동향만 보고했어. 그럼 누가? 미라가 위를 가리켰어요. 천장. 거기 환기구. 열어봐. 저는 침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환기구 덮개를 열었어요. 녹슨 나사 4개를 손톱으로 돌렸습니다. 덮개가 벗겨졌어요.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뭔가가 닿았어요. 작고 딱딱한 것 꺼냈습니다. 도청 장치였어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기계. 거기에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켜져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막사 전체가 도청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보이부가 듣고 있었어요. 그럼 경로도 알고 있는 거야?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왜 안 잡아? 거기가 핵심이야. 미라가 말했어요. 보이부는 우리가 도망가게 놔두려는 거야. 타령을 시도하게 두고 현장에서 잡아서 공개 처형하려는 거야. 도망가다 잡힌 반역자를 공개 처형하면 나머지 전체에게 본보기가 되잖아. 침묵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공개 처형?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부가 깔아놓은 함정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두 가지야. 미라가 손가락 두 개를 세웠어요. 포기하거나 함정인 걸 알면서도 가거나. 저는 11명의 아니 9명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수는 빠졌고 한 명은 끌려갔고 남은 9명. 겁에 질린 눈, 분노에 찬 눈, 체념한 눈. 다양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같았습니다. 여기 남으면 죽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가자. 여기 남으면 더 느리게 죽을 뿐이야. 총에 맞으면 한 번이지만 여기서 죽으면 매일 죽는 거야. 유나가 손목의 끈을 들어 보였어요. 묶여 있었습니다. 저도 가요. 미라도 끄덕였어요. 나도. 9명 중 7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2명은 빠졌어요. 못 가겠어. 미안해. 손목의 끈을 풀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 끈 2개가 바닥에 놓이는 걸 봤어요. 군복천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저한테는 크게 들렸어요. 7명. 거기에 정수 대신 합류하겠다는 동료 1명이 와서 8명, 11명이 8명이 됐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3명을 잃었어요. 도청 장치를 다시 환기구에 넣었습니다. 빼면 보이부가 눈치채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보이부가 모르게 해야 했어요. 함정을 아는 쥐가 함정 위를 걸어가는 척하면서 다른 길로 빠지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경로를 바꿨어요. 도청된 경로는 버렸습니다. 새 경로는 입으로만 전달했어요. 막사 밖에서 바람소리가 큰 곳에서만 속삭임으로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더 느리게 죽을 뿐이니까요. 결행 이틀 전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이 완전히 얼었다는 소식을 미라가 브로커에게 확인했어요. 새 브로커였습니다. 이전 브로커 연락망은 도청 때문에 버렸고 미라가 다른 경로로 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새 경로는 이랬습니다. 부대 울타리 동쪽이 아니라 북쪽. 북쪽은 철조망이 더 높았지만 감시 초소가 하나뿐이었어요. 그 초소의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 새벽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 그 20분 안에 철조망을 넘어야 했습니다. 산길은 기존 18km에서 22km로 늘었어요. 우회로를 택했거든요. 원래 경로에 보이부가 매복하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 세상길은 더 험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길이 없었어요. 눈속을 뚫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이 보이부 매복 경로와 겹치지 않는 게 더 중요했어요. 국경 마을은 같았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두만강까지 도보 3km. 강을 건너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 쪽 강가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신호는 손전등 3번 깜빡임. 응답은 1번 깜빡임. 하루 전 8명이 모였습니다. 막사 뒤가 아니었어요. 밖끝, 퇴비더미 뒤. 냄새가 심했지만 여기는 도청 장치가 없었습니다. 확인했어요. 역할을 나눴습니다. 선두는 미라. 길을 아는 사람이 앞에 서야 했어요. 후미는 저. 뒤처지는 사람을 챙기는 역할. 유나는 중간. 브로커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준비물은 거의 없었어요. 각자 군복 안에 빵 하나씩. 배식대 몰래 빼돌린 거예요. 물은 눈을 녹여 마시기로 했습니다. 지도는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어요. 별을 보고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북극성이 보이면 그 반대 방향이 남쪽. 남쪽으로 가면 강. 결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소등 후 8명이 막사 안에서 모였어요. 다른 동료들이 잠든 뒤 침대 사이 좁은 공간에 8명이 원을 만들어 앉았습니다. 초 하나를 켰어요. 군용 비상초. 불꽃이 작았지만 8개의 얼굴을 비추기에는 충분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초 불꽃이 흔들렸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거든요. 그 바람에 불꽃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씩 손목을 들었어요.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8개의 끈. 처음에는 11개였는데 3개가 줄었어요. 한 명은 끌려갔고, 한 명은 꺾였고, 한 명은 겁을 먹었고, 그리고 한 명이 새로 합류해서 8. 유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깨가 닿았습니다. 유나의 어깨가 작았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벽돌 200장을 나른 어깨, 보이부의 쪽지를 전달하면서도 끈을 풀지 않았던 어깨. 저는 유나의 손목을 봤어요.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묶어준 끈. 매듭이 풀리지 않게 2번 감았어요. 유나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손목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풀지 않았어요. 알아. 미라가 말했어요. 내일 새벽 2시. 이 시간에 막사를 나와. 소리내지 마. 군화끈을 꽉 조여. 느슨하면 눈에서 빠져. 빵은 안쪽 주머니에 넣어. 바깥 주머니는 뛰면 떨어져.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경로, 신호, 역할, 준비물, 전부 머릿속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명이 말했어요. 내일 우리가 다 살아서 강을 건너면 그때 끈을 풀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각자의 끈을 한번 만졌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초를 껐어요.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각자 침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누워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별이 떠야 하는데 별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 없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끈을 만졌어요. 까슬까슬한 군복천. 유나가 묶어준 매듭. 그 매듭이 묶여있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8명 중 하나.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시계가 없었지만 어둠의 농도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쿵, 쿵쿵, 쿵. 이상한 리듬으로 뛰었어요.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밤이라는 걸. 내일 아침에 이 침대에 누울 일은 다시 없을 거라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에서 유나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만 보였습니다. 큰 눈, 슬프고
강한 눈. 유나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2시 막사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였습니다. 코 안쪽이 바로 얼었어요. 숨을 쉬면 폐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8명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군화끈을 꽉 조였어요. 미라가 말한 대로 느슨하면 눈에 빠진다고 했으니까요. 어둠이 짙었습니다. 달이 없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가 앞에 섰어요. 미라는 별 없이도 방향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물었더니 바람 방향을 외웠어요. 이 계절의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요. 바람을 오른뺨에 맞으면 남쪽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람으로 길을 찾는 사람. 울타리까지 200m, 200m를 기어갔습니다. 엎드려서요. 눈 위를 기는 건 모래 위를 기는 것보다 조용했어요. 눈이 소리를 삼켰거든요. 하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한 발짝에 팔을 뻗고 당기고 다시 팔을 뻗고 당기고 200m에 20분이 걸렸어요. 울타리에 도착했습니다. 북쪽 울타리. 철조망이 높았어요. 2m 반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미라가 미리 아래쪽을 손봐둔 구간이 있었어요. 철사 2줄을 잘라놓은 것.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 직경 약 60cm. 어깨를 옆으로 눕혀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명씩 통과했어요. 첫 번째 미라. 12초. 두 번째 이름을 말하지 않을 동료. 15초. 세 번째 유나. 10초. 유나는 작으니까 빨랐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저는 기어서 틈에 들어갔습니다. 철사 끝이 군복등을 긁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고요 속에서는 비명처럼 들렸어요. 멈췄습니다. 3초, 5초, 초소 방향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다시 움직였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울타리 너머. 처음으로 울타리 바깥에 섰습니다. 같은 눈, 같은 어둠, 같은 바람.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안에서 맞던 공기와 밖에서 맞는 공기는 같은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뛸 시간이 없었어요. 감상에 잠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미라가 손을 흔들었어요. 가자는 신호.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소나무 숲. 눈이 무릎까지 왔어요. 한 발짝마다 무릎이 눈에 파묻혔고 그걸 끌어올려 다시 앞으로 내딛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에 3초, 보통 걸음에 5배 시간이 걸렸어요.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8명의 숨소리가 숲에 울렸어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리는 연기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앞에서 소리가 났어요. 쿵. 누군가 넘어졌습니다. 6번째로 통과했던 동료. 발을 삐었어요. 오른쪽 발목.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지만 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후미에서 뒤처지는 사람을 챙기는 게 제 역할이었으니까. 옆에 있던 동료와 함께 양쪽에서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한 걸음에 3초였던 게 6초가 됐습니다. 22km. 이 속도면 강까지 도달하기 전에 날이 밝을 수도 있었어요. 날이 밝으면 끝입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지도가 되니까 미라가 속도를 올리라고 손짓했어요. 하지만 다친 동료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끈을 묶은 사람이니까
죽더라도 같이 죽자고 한 사람이니까. 2시간이 지났어요. 산길에 반을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엔진 소리,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 미라가 멈췄어요. 손을 올렸습니다. 전원 정지. 엎드렸어요. 눈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부대 쪽이었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사라진 걸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초 교대 때 발각됐거나 새벽 점호에서 빈 침대를 확인했거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과만 중요했습니다. 추격이 시작됐다. 미라가 속삭였어요. 달려. 더 이상 조용히 갈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도 되니까. 전력으로 뛰었어요. 다친 동료를 2명이 양쪽에서 끌다시피 했습니다. 숨이 찼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찢었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기침하면 속도가 줄으니까. 뒤에서 헤드라이트 빛이 보였어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빨랐어요. 우리는 눈 속을 뛰고 있고 트럭은 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산길에서는 못 따라와. 미라가 뛰면서 말했어요. 트럭은 산에 못 올라. 사람이 내려서 따라와야 해. 그 시간이 우리 시간이야. 맞았습니다. 트럭이 산 아래에 멈추고 사람이 내려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달렸습니다. 8명이 눈 속을 뚫고 달렸어요. 앞에서 미라의 등이 보였고 옆에서 유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는 엔진 소리. 그때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부대 전체에 울리는 비상 사이렌. 그 소리가 산을 타고 올라왔어요. 소나무 숲 전체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 달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드문드문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국경 마을의 불빛이 아래에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불빛 몇 개. 그게 우리의 다음 경유지였어요. 숲을 벗어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는 몸을 숨길 수 있지만 숲을 벗어나면 노출되니까요. 눈 위에 검은 점 8개. 추격대 눈에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미라가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뒤를 봤어요. 추격대의 손전등 빛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에 있었어요. 우리보다 약 1km 뒤. 하지만 그들은 길을 알고 있었고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여기서 흩어지면 안 돼. 미라가 말했어요. 뭉쳐서 달려. 강까지 3km.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 외곽으로 돌아. 개 짖는 소리 나면 멈추지 말고 더 빨리 뛰어. 마을 외곽을 돌았습니다. 눈 덮인 밭을 가로질렀어요. 발이 빠졌습니다. 밭의 흙이 눈 아래에서 얼어 있었는데 곳곳에 얼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발이 빠지면 무릎까지 푹 들어갔습니다. 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마을 안쪽에서 한 마리가 짖으면 다른 개도 따라 짖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불빛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사람 목소리, 빨리 달렸어요. 다친 동료는 이제 거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양쪽에서 잡고 달리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어요. 밭이 끝나고 내리막이 시작됐습니다. 나무가 없는 빈 공간. 그 너머에 강이 있었어요. 두만강.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잠깐 동안 강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얼어 있었어요.
폭이 약 100m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그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첫 번째 총소리. 공기를 찢는 소리였어요. 귀 옆을 뭔가가 지나가는 느낌.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총알이었어요. 탕. 탕.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됐어요. 돌아보는 순간 속도가 줄고, 속도가 줄면 맞으니까 앞만 봤습니다. 각만 봤어요. 하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쿵.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 눈 위에 몸이 떨어지는 소리.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저도 멈추니까. 멈추면 저도 맞으니까.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또 한 발. 탕. 이번에는 가까웠어요. 왼쪽 어깨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어요. 총알이 만드는 바람. 그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어요. 얼어붙은 두만강. 얼음 표면이 달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곳곳에. 얼음이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8명이 아니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3명이 사라졌습니다. 뛰는 사이에, 총소리 사이에 쓰러졌는지 잡혔는지 길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확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5명, 미라, 유나, 저, 그리고 2명의 동료. 다친 동료는 없었어요. 양쪽에서 잡고 뛰던 그 동료가 5명 안에 없었습니다. 미라가 강을 가리켰어요. 1명씩 건너. 왜 1명씩? 얼음이 버틸지 몰라. 한꺼번에 가면 무게 때문에 깨질 수 있어. 1명씩. 간격 10m. 첫 번째, 미라가 내려갔어요.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끽.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우는 소리. 미라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10m, 20m. 괜찮았어요. 두 번째, 동료 1명. 세 번째, 또 1명. 네 번째, 저. 발을 내딛었어요. 얼음이 차가웠습니다. 군화 밑창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냉기. 영하의 강. 이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얼음 한 장이 저와 그 물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뒤에서 추격대의 손전등 빛이 강가에 도착했어요. 빛이 얼음 위를 훑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어요. 달렸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웠어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면 안 됐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시간에 맞으니까.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깜빡, 깜빡, 깜빡. 3번. 브로커.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멀었어요. 그들은 강 위로 쏘기 어려웠을 겁니다. 거리가 있었고 어둠 속 움직이는 표적은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요.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10m. 발이 땅에 닿았어요. 얼음이 아닌 땅, 중국 땅.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동료 2명도, 저도 도착했어요. 4명. 5번째 유나. 유나는 아직 강 위에 있었어요. 강 위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중간쯤이었어요. 달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유나, 뛰어. 제가 소리쳤어요. 목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성대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유나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서 뒤를 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 우리가 떠나온 쪽, 추격대의 손전등 빛이 강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빛이 얼음 위를 훑고 있었어요. 유나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하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뛰는 게 아니라 걷고 있었어요. 제가 얼음 위로 다시 내려가려 했어요. 미라가 팔을 잡았습니다. 가면 안 돼. 둘 다 죽어. 서진아. 유나가 가까워졌어요. 10m. 유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구름이 잠깐 열린 거였습니다. 유나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울음을 넘어선 표정이었어요.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 유나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잡았어요. 끈이 묶인 손목. 풀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끈 풀어요. 왜? 나는 여기서 돌아갈 거예요. 시간이 멈췄어요.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강위의 바람 소리도, 뒤에서 들리는 추격대의 고함 소리도, 심장 박동 소리도 전부 멈췄어요. 유나의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듭을 풀고 있었어요. 제가 2번 감아서 묶어준 그 매듭을. 안 돼. 서진아, 들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건 내가 돌아가면 저 사람들이 멈춰요. 탈영병 1명이 자진 복귀하면 추격 강도가 줄어요. 나머지가 건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나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알아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잡혀 있어요. 내가 도망가면 엄마가 죽어요. 내가 돌아가면 엄마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저는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유나가 먼저 끈을 풀었어요. 매듭이 풀렸습니다. 끈이 제 손목에서 떨어졌어요. 유나가 그 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줬어요. 내 목까지 가요. 저는 그 끈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유나의 손목에 묶여 있었으니까. 유나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영하 20도의 강위에서 그 끈만 따뜻했습니다. 같이 가.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제발 같이 가. 서진아. 유나가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위에서 추격대가 뒤에 있고 총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에 유나가 웃었어요. 빵 반쪽 나눠준 거 기억해요? 왜 지금 그 얘기를? 그때부터 알았어요. 서진이는 살아남을 사람이라는 거. 살아남아서 이야기해줄 사람이라는 거. 유나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음 위에서. 그리고 돌아섰어요. 추격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나는 한 발짝 너머에 있었고 그 한 발짝이 천리 같았어요. 미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야 해. 지금. 유나가. 알아. 하지만 가야 해. 놓으면 안 되는데. 서진아. 유나가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 시간을 쓰지 않으면 유나가 한 게 의미 없어져. 맞았어요. 미라가 맞았습니다. 그 말이 제 다리를 움직였어요. 돌아섰습니다. 강을 벗어났어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건 4명이었습니다. 강 위에 유나가 서 있었어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멀어질수록 작아졌어요. 유나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나가 웃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까 그 웃음, 빵을 나눠주던 날의 웃음과 같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손에 쥔 끈을 봤습니다. 유나의 끈, 유나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눈물이 얼었어요. 볼 위에서 눈물이 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위험했어요.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에 넘기는 곳이었으니까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채쯤 되는 작은 마을. 전부 조선족이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브로커의 연락책집에 숨기로 했습니다. 집은 낡은 단층 건물이었어요. 방 2개와 부엌,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에 들어가니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바닥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해서 그 이유만으로 4명이 방 하나에 앉았어요. 미라, 저, 동료 2명.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유나가 없는 방은 사람이 빠진 것 이상으로 비어 있었어요. 먹어. 브로커가 밥을 줬습니다. 쌀밥이었어요. 하얀 쌀밥, 김치와 된장국. 저는 밥을 보고 울었습니다. 하얀 쌀밥을 보고 우는 사람을 브로커는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겠죠. 이틀을 숨었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화장실은 밤에만 갔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사람당 0.5리터. 적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내일 밤에 이동한다. 여기서 2시간 거리에 다른 은신처가 있어. 거기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잡는다.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바닥이 따뜻했어요. 온돌의 열기가 등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으면 유나의 얼굴이 보였어요. 강의에서 돌아보며 웃던 그 얼굴을 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공안이다. 문 열어. 중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았어요. 공안, 중국 공안.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벌떡 일어났어요. 뒷문으로, 4명이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으로 뒷골목을 달렸어요. 골목이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너비, 돌담 사이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공안이 집 안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걸 보고 추격할 거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꺾었어요. 그런데 앞에 공안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막혔어요. 뒤에서 발소리, 앞에 차량,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담 너머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리 와, 빨리. 한국어였습니다. 아니, 조선어. 함경도 억양. 담 위에 문이 있었어요. 나무로 된 작은 문.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나이가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들어와. 빨리.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4명이 문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고로 가. 쌀가마 뒤에 숨어. 할머니 집 뒤에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 서너 명이 숨을 수 있는 공간. 쌀 냄새가 났어요. 마른 쌀의 고소한 냄새.
그 냄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 골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문 열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뭐야? 새벽부터 이 근처에서 불법 체류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못 봤어. 나 혼자 사는데 뭘 봐. 집 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봐. 볼 것도 없는데. 공안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집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 방문 여는 소리, 부엌 문 여는 소리, 창고 문 앞에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4명 모두 제 손이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밖에서 들릴 것 같았어요. 이건 뭐예요? 쌀 창고야. 내 쌀. 열어봐도 됩니까? 열어봐. 쌀밖에 없어. 문이 열렸어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빛. 쌀가마니 위를 훑었어요.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쌀가마니 뒤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틈으로 빛이 스쳐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반사광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3초, 5초, 7초. 됐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대문 여는 소리. 공안이 나갔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내쉬는 숨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4명 모두 동시에. 한참 뒤에 할머니가 창고 문을 열었어요. 나와. 갔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절을 했어요. 마루바닥에 이마를 대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한마디 더. 나도 원래는 저쪽 사람이야. 저는 올려다봤어요. 할머니의 눈. 오래된 눈이었습니다. 많은 걸 본 눈. 많은 걸 겪은 눈. 그 눈에 물기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나도 강을 건넜어. 그때 나를 숨겨준 사람이 있었어. 이제 내가 숨겨주는 거야. 할머니가 돌아서며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소리 내지 마. 4명이 살았습니다. 아니, 3명. 나중에 알았어요. 4번째, 동료 1명은 골목에서 달릴 때 길이 갈린 거였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들어온 건 3명이었어요. 4명인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셀 수가 없었던 거예요. 3명, 11명이 3명이 됐습니다. 할머니 집 창고에서 하루를 더 숨었습니다. 쌀가마니 냄새가 온몸에 배었어요. 마른 쌀의 고소한 냄새.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맡을 수 있는 냄새니까요. 둘째 날 밤 브로커가 왔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브로커는 중국인이었어요. 조선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 차 준비됐어. 3명이 창고에서 나왔어요. 할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저는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살아서 가. 그게 고마운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한번 잡았다 놓았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의 손. 수십 년 전에 같은 강을 건넌 사람의 손이었어요. 트럭 짐칸에 탔습니다. 짐 사이에 숨었어요. 채소 상자가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사람 셋이 웅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좁았어요. 무릎을 가슴에 붙여야 했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브로커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알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했어요. 잡히면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짐이 되었습니다.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21명, 22명, 23명, 24명, 25명,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 31명, 32명, 33명, 34명, 35명, 36명, 37명, 38명, 39명, 40명, 41명, 42명, 43명, 44명, 45명, 46명, 47명, 48명, 49명, 50명, 51명, 52명, 53명, 54명, 55명, 56명, 57명, 58명, 59명, 60명, 61명, 62명, 63명, 64명, 65명, 66명, 67명, 68명, 69명, 70명, 71명, 72명, 73명, 74명,
채소 상자 사이에 짐. 움직이지 않는, 소리 내지 않는 짐. 트럭이 2번 멈췄어요. 첫 번째는 검문소였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라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서로 느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엔진이 다시 걸렸습니다. 통과한 거예요. 2번째는 어디인지 모르는 곳이었어요. 문이 열렸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내렸습니다. 건물 아니었어요. 창고 같은 곳. 거기서 이틀을 더 숨었습니다. 다른 브로커가 와서 다른 차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승합차. 뒷좌석 아래 바닥에 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명이 누웠어요. 높이가 30cm쯤 됐을까? 뒤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내리고 숨고 또 타고 그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순간 비행기를 탔어요. 가짜 여권이었습니다. 사진만 제 얼굴이고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공항에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는 게 두만강 건너는 것만큼 무서웠어요. 줄을 서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공안인 것 같았습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공포는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통과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처음으로 기내에서 한국어를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옆 승객이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기는 했어요. 겨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차가움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추위가 저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추울 뿐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3달.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간 날이 기억나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빵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진열대에 빵이 20종류가 넘었어요. 크림빵, 소보로빵, 단팥빵. 유나가 생각났습니다. 배식대 몰래 빼돌린 딱딱한 군용빵. 그걸 반으로 찢어서 제 앞에 밀어놓던 유나. 편의점 빵 코너 앞에서 울었어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더군요. 한국에 온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3명이 모였어요. 제 원룸에서 7평, 부대 막사보다 작았지만 문을 잠글 수 있었고 밤에 아무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3명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각자 끈을 꺼냈어요. 궁복천으로 만든 끈 조각. 눈과 땀과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져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3개의 끈, 그리고 유나가 강 위에서 제 손에 쥐어준 끈. 4개. 11명 중 3명만 한국에 왔습니다. 3명이 잡혔고 총에 맞은 건 2명이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유나는 자진해서 돌아갔고 2명은 출발 전에 빠졌고 1명은 보위부에 끌려갔었고 1명은 골목에서 길이 갈렸습니다. 묶자. 제가 말했어요. 4개의 끈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매듭을 단단하게 지었어요. 묶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방은 따뜻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끈이 가운데에 있었어요. 가장 얇았습니다.
가장 많이 달아 있었어요. 제일 오래 쥐고 다녔으니까. 유나는 밀고자가 아니었습니다. 밀고자가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인질로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매주 보고했지만 경로는 보고하지 않았어요. 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으로 시간을 벌어줬어요. 밀고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유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수용소에 갔는지, 살아있는지, 엄마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채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목을 봅니다. 끈은 이제 묶여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끈이 묶여 있던 자리에 희미한 줄이 남아 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유나가 말했어요. 서진이는 살아남아서 이야기해줄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11명의 약속, 8명의 밤, 5명의 강, 3명의 항구,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